오늘 주제는 위기 담론에서 구원 담론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들 인문학이 위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인문학자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문학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고 공동체의 위기고 인류의 위기다. 하면서 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에요. 자기 스스로 위기인데 자기가 마치 구원 담론인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해달라는 걸 지금 계속 인문학인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 가기도 하고 뭐 정부에 이렇게 교육부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에요. 아니 구원 담론이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못 살아서 국가로부터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 담론이에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문학의 위기를 자꾸 우리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단 인문학의 위기는 하나의 개념이고 담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 뭔지 위기가 뭔지 말하는 사람마다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인문학의 위기가 내용이 뭐냐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학 위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도로서의 인문학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학과 통폐합이 있었지요. 또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죠. 문송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 개발 예산 그 전체에서 인문학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과도 문 닫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국가 지원은 없다. 이래서 인문학 자체가 위기다 말하는 건 이건 제도로서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대학이 위기죠. 근데 그걸 넘어서 학문 자체가 위기다.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럼 왜 위기냐? 첫째는 실용성이 없다.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건데 대중과 괴리되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문학은 너무 어려웠어. 듣다 보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위기에 합당한 개념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란 말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는 것 같지만 위기란 것 진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실제로 코셀렉의 개념사에서 위기가 하나의 챕터로 코셀렉이 이게 하나의 책으로 낸 적이 있고요. 자신이 썼습니다. 코셀렉 자신이 이 위기 개념이 변화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위기에 대해 인문학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인문학은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인데 어, 이 사실은 이 서사가 뭐냐? 서사는 우리가 이야기라 그러죠, 그죠? 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언어 형식을 말합니다. 네,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가 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동양에 더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죠. 네, 서사는 기승전결로 된 형식의 글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가 뭐냐면 인문학이 지금 위기다.
인문학이 지금 위기인데 이유는 두 가지다. 시대가 생산력만 중시한다. 삶의 질보다. 둘째는 인문학자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 그래서 위기다. 그 다음에 승으로 가면 근대 인문학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고 인간의 위기다. 그래서 인문학을 경시하면 나중에 아주 비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전 여기 획기적이죠. 그런데 인문학 내부에 안전의 계기가 들어있다. 인문학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인문학 내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상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특히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강조를 했죠. 그리고 또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 행복, 민주주의 이런 게 다 인문학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정부는 인문학을 지원해야 된다.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서사가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는 기승전결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에 듣고 사회가 맞아요. 우리가 좀 무심했네요.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이번 그 이재명 정부 그 기획 보고서에도 인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에 있지 않아요. 그냥 사업으로서의 K컬처, 산업으로서의 K컬처만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건데, 여야 하늘이 예. 근데 이제 인문학을 우리가 있죠. 개념이나 담론으로 볼 때 만약에 인문학의 위기를 담론으로 읽는다면 그러니까 인문학의 위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인문학의 위기도 하나의 담론이잖아요. 근데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지배 욕구가 있어요. 모든 담론 뒤에는 나를 인정해 달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지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담론은 누가 생산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성공하고 있는가 이 말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위기가 언제 처음 나왔느냐. 9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 90년대 초라고 하는 게 사실은 87년 체제 이후에 나온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몰락이고요. 근데 사회주의 몰락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때 마침 우리가 경제 성장이 가시화된 상황이 됐죠. 1988년 올림픽 이후에 거리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90년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되면 좌파 이론이 좌절되죠. 그죠? 예,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 폭발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맨 처음에 인문학의 위기란 말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김욱동 문학의 죽음과 인문학의 위기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강내의 영민이 받아서 이 담론이 확대되기 시작한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때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배들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인정 요구입니다. 그죠? 이제는 학문적 패러다임과 학문의 주도 세력이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문학 위기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학계내 하나가 있고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체계화 신자유주의가 본격으로 상용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가시화되었는데 그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공의 경쟁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취업 준비 기간으로서 효율성이 뭐냐? 그리고 도대체 대학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학문 패러다임 문제로 제기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제도 학과, 제도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의 위기가 옮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PhD 위기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해요. 신문을 보면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와. 그러면서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대학원과 대학원생이 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교양교육이 위기고 취업이 위기가 되면서 학과가 존폐가 걸려있다. 이 순서대로 거의 유사하게 신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90년대 중반 되면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제도, 인문학과의 재생산의 위기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 사람들이 인문학 위기 관련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진책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기 아니다. 지금 인문학의 위기라는데 지금이야말로 인문학의 기회다라고 하는 반발 담론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 반발 담론은 주로 사회과학자나 비인문학 전공자들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전공자들 중에서는 외국 거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나면 상관없다. 유럽은 나면 상관없다. 근데 그 한국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문학 내부에서 변화의 노력에 대한 담론이 또 많이 나옵니다. 뭐 저기 전통적인 연구가 아니라 문화 연구, 학제적 연구, 융합 연구 이런 식으로 위기 극복의 노력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인문학이 이때 본격적으로 대한인문학의 타이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인문학 안에서는 울고 밖에서는 웃고 그죠? 문해 아카데미 수유 넘어 뭐 저기 참여사회 아카데미 이런 대한인문학이 상당히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인문학이 정말 위기냐 아니냐? 인문학이 정말로 위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루이스 메난드 이랬는데 잘못된 루이스 메난드 같은 사람은 인문학 교수들의 신경증적 강박이다. 일종의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노이로제다. 뭔가 지금 인문학이 지금 자꾸 지금 바뀌고 있는데 막 학제가 되고 융합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가로 인문학의 위기다 이야기한다. 진짜는 인문학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루이스 메난드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인문학의 위기란 말을 사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벤 슈미트의 글을 읽으면서 이 제가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인문학의 최성기는 미국에는 1960년대입니다. 전체 대학생 중에 17%가 인문학 학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떨어집니다만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에 확 급감하고 10년이 넘었지만 전혀 회복 안 되고 더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최소한 제도적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제 위에서 90년대 중반에 인문학 위기 이야기할 때 맨 처음이 박사들이 취업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박사가 취업 안 되는 이유가 90년대 중반에 나온 제일 큰 이유는 9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팽창이 확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이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90년대 중반 되면서 대학 팽창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대학 팽창은 인문학자의 취업 자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나간다 교양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서 바로 PhD의 위기가 오고 대학원의 위기가 온 거죠. 그게 급속하게 학부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문학의 위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제도의 위기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의 학문적 위기까지는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까지도 인문학이 살아야 대학이 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 하는 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전에 했던 카이스트 저기 총장 지낸 분 이광 저, 이광영 이광 총장님. 이광영 총장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요청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아니야. 인문학은 살릴 필요가 없는 학문이야. 학문 자체가 죽고 있어. 라고 하는 걸 경고등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이 제일 큰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 하는 학문이냐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체성 형성이다. 자아 형성. 내가 내 속에 있는 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 인문학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사회를 이해하는 지침서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감각으로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식. 근데 이 역할을 인문학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시민이가 대표적이죠. 뭐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서 인문학이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재인 어, 철학자죠. 이것은 이제 확장된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문학은 자연과 숫자까지 포괄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제 인문학이 아니죠. 전통적인 인문학이란 말을 쓰면 이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김재인 같은 사람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수학과 양자역학, 내과학, 진화생물학, 디지털 이런 걸 이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이게 특별하냐면 여러분이 그 70년대를 살아보면 그때 창작가 비평의 역할이 굉장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때 그 창작가 비평이 가진 역할은요, 단순히 문학 잡지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설명해주는 지침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70년대가 한국 전체에서 인문학의 위상이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 오면 사회 구성체 이론이 확 나타나죠. 즉 사회 구성체 이론이 나타나면서 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 드디어 학문의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고요. 더구나 인문학의 위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인문학의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를 이해할 때 인문학이 꼭 필수적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존 브록만 같은 사람이 너 자신을 이해하려면 진화 생물학을 읽어라. 너 자신을 이해하려면 뇌과학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New Humanist, 새로운 인문학자란 말을 만들고 여기에는 뇌과학자, 진화생물학, 물리학자 등등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공장, AI 전공자 이런 사람들로 쭉 깔고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문학 무형론은 19세기부터 이미 나옵니다. 근데 인문학이 인문학이 카네기 같은 사람이 저기는 행성에서나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배울 걸 가르치고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문학이 위상을 유지했어요. 오랜 기간 학문의 학문으로서.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문학을 살리려면. 어떻게 인문학은 비실용성의 비판 속에서도 그 위상을 유지했는가? 그러다 왜 최근에 위기를 맞게 됐는가? 이걸 제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인문학에 대한 이쪽 가장 오해는 인문학이 무용한 학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인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인문학 무용한 학문 아닙니다. 실제로 인문학은 사회적 효용이 있어서 유지된 겁니다. 어떤 학문이요, 사회적 효용 없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0년 이상 유지된다면 사회적 효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 같은 사람이 문학 유용론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상당수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인문학의 첫째 효용은 고차적 문해력. 원래 문해력은 고차적 문해력은 지식계급의 특권인데요. 이게 근대 산업화가 민주화되면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죠. 산업화에 의해서 일단 노동자들이 글을 알아야 돼요. 민주화로 인해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글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교육이 확대되고 저널리즘 탄생하고 문화 역량 확대되고 여기에 인문학이 자원을 공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인문학이 일을 한 거예요. 김현 선생이 자기를 찾아온 학생이 나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취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현이 문학 무용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70년대는 인문학이 취업 잘 되는 학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잘 되는 게 아니지만 일정하게 취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 엄청나게 신문도 많이 확대됐고요. 학교도 계속 늘어났고요. 고차적 문해력을 가진 있었다. 이게 인문학의 첫 번째. 이건 인문학의 오랜 역사 안에 인문학이 원래는 이제 문헌학에서 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자본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신분의 표시죠. 그러니까 산업관리층, 그다음에 의사나 법률가 등의 전문가 집단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첫째 하나는 국가로부터 독립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게, 자율적으로. 두 번째는 노동자들하고 구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관리할게, 우린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도덕성을 어떤 식이든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신분의 표시로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1928년에 이달의 책이라고 하는 북클럽이 만들어지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보내죠. 이게 한 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요. 이 1928년에 그 당시에 그 전문 계층들이 자기 자신을 구분하려 했던 거예요. 노동자 또는 국가로부터. 봐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로서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능력이 있다. 하고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예, 교양이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강남에서는 외국 유학을 보내려고 하죠. 그죠? 그게 더 잘 배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예. 그게 일종의 문화 자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실용적 자기 개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찰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하버드 총장이 인문학을 배우면 첫째,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확 넓어진다. 두 번째, 당신의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보면 자기 지금 이제 한국의 저기 많은 학생들이 90%는 자기 전공 밖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취업의 역량을 결정하는 게 사실 그 인문학적 교양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해봤어요. 제가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은 친구하고 안 읽은 친구하고 일종의 그 기획하는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일단 그 문서를 가지고 오는데 수준이 확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걸 인문학자들이 잘 말을 안 해요. 전 인문학자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적, 집단적 기능 외에, 그러니까 개인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고, 집단 기능이 있고, 마지막에
국가적 기능이 있습니다. 민족국가 이념은 창출한 게 이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뭘 했느냐? 민족국가라는 이념 만든 게 인문학이죠. 즉 민족국가 이념을 창출하고 그걸 국민 개개인에게 불어넣어서 시민주체, 국민주체를 만드는 역할을 인문학이 해왔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딴 것은 다 홀대를 받아도 민족사, 민족문학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나라는 민족철학이 되게 약하죠. 독일은 민족철학이 강하죠. 민족사, 민족철학, 민족문학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독일의 그 필둥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빌둥, 민족 중흥의 수단으로서 도덕성을 발명했다는 말든 이 필둥이 바로 민족 국가의 이념을 각 개인에게 심어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교육원장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다 외웠잖아요. 민족 중흥의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 그래서 사회적 요청이 있었기에 인문학은 존속을 유지했다. 인문학을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 인문학은 지금 인문학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지금 인문학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문학이고요. 옛날 인문학은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인문학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만은 플라톤을 인문학자로 본다 하면 플라톤은 이데아는 초월적인 거예요. 저 어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현실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근데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왜? 시민정치하라고. 자기 자신은 초월적 이데아를 찾는다 그러면서 인문학 기능 중에 하나가 시민정치를 국가의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그때도 인문학이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사회적 기능이 있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하나 됩니다. 근데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의 도전에 맞서 그 조금 후에는 사회과학이 또 떨어져 나가죠. 인문학이 두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자, 19세기 말에 인문학이 자연과학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죠? 일단 의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화학이 또 엄청 발전합니다. 철강 이런 산업의 발전. 자연과학 모델에 입각한 전문화 방향을 가는 인문학의 큰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문학의 중심입니다. 이 실증주의로 갔다가 지금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그 다음에 또 하는 방향이 해석학의 방향인데, 삶을, 삶 자체에 대한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연과학은 사물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사물, 사물은 다 다른데 그 사물의 공통점을 만 봐요. 그러니까 보편화가 가능한 거죠. 그죠? 따라서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특수한데 자연과는 이 특수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삶의 특수함, 개별성, 삶 자체를 보고 이거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삶과 해석학을 강조한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유자가 사실은 인문학 위상을 유지시켜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문화와 사회 전통인데요. 그 영국의 그 19세기의 그 우리 산업혁명하고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산업혁명 초기에 아동들의 그 고통이라든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악화된 그 환경 때문에 일찍 죽고요. 그걸 보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때 인문학자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문학자들, 그 작가들이 아,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유기적 공동체야. 그 우리는 완전한 인간을 지향해.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드디어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 핵심이 뭐냐면 문화 개념의 절대화와 추상화인데요. 절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을 어떤 초월적인 판단의 대법관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 생각은 인문학이에요. 사회가 이럴 때 모두가 자기 이해만 파편적인 그죠? 이해를 찾는데 인문학은 사심 없이 판단하는 어떤 판단의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은 세속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 추상합니다. 세속에서 유리되고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 초월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인문학의 어떤 원형이 여기에 이미 보이죠. 인문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문학자는 어딘가 세계에서 조금 세계와 에서 한 발짝 물러서 그러나 어떤 사심 없는 예. 그래서 이제 매튜 아놀드 같은 사람이 이제 삶의 비평을 주장했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아놀드나 그 리비스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한데 리비스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리비스는 그 철학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직접 접근할 수 있대요. 삶의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참 제대로 말하기 힘들죠, 그죠? 삶이 뭐냐, 그 내 삶이 뭐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문학의 창조성을 통해서 제일 잘 드러난다. 다만 그걸 볼 수 있는 게 비평인데, 비평이란 게 this is so, is it not 형식이어야 된다. 이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인문학이 뭐냐? 저한테 물으면 인문학은 this is so, isn't it? 이렇게 묻는 거다. This is so, 이게 뭐냐?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만 하면 유아 독점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리비스는 그 인문학의 핵심이 문학 비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학 비평은 예지와 감수성과 사고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문학을 사고 훈련이다. 요건 뒤에 다시 이야기했고. 자, 지금까지가 해석학과 삶의 비평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문학의 주류가 된 것은 인문학의 전문화입니다. 인문학도 과학이 돼야 된다. 인문학도 특별한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자연과학과 대비해서 자연과학을 모델을 차용한 거예요. 자연과학 모델을 차용해서 인문학도 고유한 대상이 있고 고유한 방법론이 있고 고유한 입론을 가진 학문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를 거쳐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이론, 대문자 이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러시아 형식주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문학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문학이라 생각했어요. 문학과학은 대상은 문학이 아니라 문학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학사가들은 마치 경찰관처럼 행동했는데 이들은 특정한 사람을 체포할 생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아파트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체포하고 심지어 거리를 지나간 행인까지 체포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문학은 너무 잡다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다 문학이야. 문학은 고유한 대상을 가지지 않고 인상 비평도 있고 역사도 하고 철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뭐 등등 이건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인간적 관념을 배제하고 인간적 관념을 배제하는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그죠? 예, 자연과학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적 관념을 배제하고 형식만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고정하고 형식 간의 상호작용을 보고 법칙을 발견하자 또는 발명하자. 자연과학처럼. 결국 배제의 원리죠. 인간적 관념을 배제하는 배제의 원리. 배제의 원리 결국 삶의 실종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구조와 법칙의 작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와 그다음에 러시아 형식주의가 뒤에 이제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러시아 형식주의에 남아있는 인간적 잔재가 사라지고 탈구조주의에 가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분야는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뭐냐? 절반의 성공입니다. 결국 이론은 모든 제도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칼륨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죠? 그 이전까지는 진리란 게 있고, 출발이 있고, 진실을 아는 존재, 작가가 있고, 진실이 담긴 작품이 있는데, 이거 다 만들어진 거다. 진리도 만들어졌고, 위대한 작가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효용이 좋은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을 할 때는 해방 촉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데올로기 그 만들어진 거 아니냐. 페미니즘, 식민주의 이런 게 크게 유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적 관여의 배제 결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 힘까지 사라져요. 인간적 관여를 다 배제하는 거. 그게 푸코의 유명한 파노피콘이라고 하는 거죠. 감시사회 이론.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 바꿀 수,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시 틀에 더 우리는 촘촘하게 얽매이게 된다는 게 이 푸코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잖아. 결국 총체성은 강조하지만, 그나마 이게 절반의 성공이에요. 삶과 해석하기 실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비평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구조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굉장히 과격한 지나친 급진성. 그게 아니면 푸코처럼 세계가 우리를 꽉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데 그 억압은 우리 일상생활에 촘촘히 박혀 있다.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자. 그게 PC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죠. 남이 말 하나 잘못하면 당신 지금 그거 사과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나친 급진성은 달성하지 못해요. 네. 지나, 이 지나친 급진성을 인문학자들이 얼마나 옹호하냐면 그 폭력적인 것까지도 옹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나친 급진성이 불구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이 유일한 실천으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 인문학계와 실천으로서 지나치게 강조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 네. 그, 제가 그 삶과 그 해석하기 실종된 요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작가의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품을 읽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그 작가가 작가는 그 일종의 쉽게 말하면 영감을 가진 사람이죠. 영감이란 건 초월적 존재와 대화하는 능력이고, 작품 안에서는 진실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작가가 죽었다. 주체는 죽으니 작가도 죽었죠. 그럼 작가는 뭐냐? 작가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작가는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하고 싶은 말,
특정 집단이 말하고 싶은 걸 자기 말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독서를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딱, 이거 봐. 작가 이 친구, 지 말로 남을 대변하고 있네. 그거 딱 잡아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노예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가가 이젠 완전히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위에 있는, 예. 백낙천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요. 남의 불민을 타박할 뿐 나의 지혜를 키우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지혜에 도달하는 일이지 남의 불민함을 적발하는 것은 방편일 따. 그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요.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역풍을 불러일으키는가? 남의 불민을, 남의 못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면서 그걸 탓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움은 안 키우고 남의 못난 점을 타박하는 게 내가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쁘죠. 안 받아죠. 네, 그게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 이유고요. 네. 윤모도 그렇게 해서 왔다가 모르죠. 원하도 윤모가 다시 올지. 예, 인문학에게 책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펠마이어는 인문학에 이른 전공하는 인문학을 대중의 삶에서 소외하면서 자기들만 소통하는 엘리트의 자폐적 학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인문학 위기 담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인문학을 구성하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객관적 조건으로는 자, 고차적 문해력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 어, 지금도 좀 중요한 문건 쓰려면 고차적 문해력, 이거 글쓰기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AI 등장으로 상당 부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AI를 써보니까, 웬만한 인문학 수련한 사람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실현성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자본으로서의 기능도 신문의 표시죠. 이게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이 역시 아직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 이런 게 아직도 통하긴 통해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근데 하나는 소비 산업 사회가 너무 고도화됐다. 굳이 어렵게 책 읽지 않고 아주 필라테스와 명품으로 치장하면 우아하게 보이는데 굳이 어려운 책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요, 피에르 브루디리의 문화자본은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 살아있는 프랑스에서는 확실하게 작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 강남에 보면 다 소비 산업사의 몸과 명품으로 대체하고 있지, 문화자본이 굉장히 약화된 면이 좀 있다. 이게 이제 구혜근 교수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실용적 자기 개발 능력은 이건 역시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죠?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만 실용적 자기 개발 주장에는 생산력, 그러니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그 안에 좋은 삶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거고요. 민족 국가 이념 창출 이것도 아직은 유효하죠. 아직은 그래도 국가 단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과 금융의 세계화로 과거보다 상당히 쇠퇴하고 이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좀 보여준 모습가 있습니다. 주관적 조건도요. 자연과학 모델에 대한 전문화는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죠? 예. 기술은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합니다. 다만 삶과 해석학의 실종이 문제예요. 그 최근에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론을 배운 대학원생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대화를 못해요. 핵심이 지혜와 자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크 켜진 분 있으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다시 말해서 너무 잘해야죠. 인문학자들은요, 학생들이 오면 네가 사회에 의해서 얼마나 억압받고 있고 이데올로기 고통하에 있는지를 잘 말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그거를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당장 취업을 하고 싶고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자기 힘으로 고통스러운 하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는 건 현실과 만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우리는 사회를 알고 있다 말하지만 실제로 사회를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두 조건의 결합 결과 인문학은 21세기에 정말로 위기 국문을 맞은 게 맞다. 그래서 부활의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첫째는 학문적 차원에서 저는 삼가 해석학의 복원해야 된다. 즉 대화와 사유의 학문으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역시 간학문적 통합을 추진해야 돼요. 인문학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인문학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자꾸 그걸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인문학이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인데요. 인문학 위기 중에 하나가 인문학 박사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가 보고 국가가 취업시켜달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수요가 줄면 생산도 줄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80년, 그러니까 90년대 인문학 위기가 나올 때 국내 대학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안 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더구나 우수한 학생 외국에 다 빠졌는데 인문학 위기다 말하는 건 사실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그 인구 정책하고 비슷해요. 80년대 이미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산하제한 중단했어야죠. 안 하고 계속하죠. 그러니까 인문학도 관성으로 온 거예요. 미국 경우에 PhD 수요 대학은 133개입니다. 전체 3%입니다. 이 중에 연구대학의 교수를 배출하는 대학은 더욱 협소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유명 연구대학의 거의 30개 대학이 다 배출해요. 그래서 우리도 PhD, 그러니까 석사 과정까지는 몰라도 PhD는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일단 수요 공급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대학 교육 방식을 혁신해야 됩니다. 우선 학부는 인문학은 전공보다 교양 교육을 접수해야 된다고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광영 총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연과학이 발전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저는 이 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인문학의 위험의 외조라 생각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연과학이 해결해야죠. 자연과학 문제 일으키면서 인문학 네가 해결해. 이거 대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문학자가 자연과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을 전공할 친구들을 교양교육에서 확실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자기들이 나가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건 인문학이 따라서 전공보다 교양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교양교육을 전공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인문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도 바꿔야 됩니다. 현장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학원생이 현장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있죠. 실제로 난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장에 대한 이해, 실습 과정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된 다음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전공안에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취업시킬 때 큰 사회적 행동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대학원에서 현장에 이해 실습이 들어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인문대학, 사범대학 통합해야 됩니다. 인문학의 가장 큰 수요처는 지금도 교육입니다. 국민교육입니다. 네,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인사, 예,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의 인문학연구소하고 국가 차원의 인문 강국을 위한 인문학진흥위원회 조직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근철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인문학 위기 담론에서 구원 담론까지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작이 조금 10분 늦어져서 발표가 조금 늦어졌고 지금 9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송 총장님 저한테 주신 글은 처음에는 원고지 300매 분량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4, 50분 안에 발표를 요약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단행본 대작을 쓰고 계시고 제가 받은 글이 300매가 7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2000매를 쓰신 것 같아요. 못하신 말씀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김기봉 우리 그 포럼과 핵심 연구위원장님께서 15분 정도 오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남은 시간은 그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공유한 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그, 송 총장님께서 인문학 위기에 관해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인문학자들이 많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부에 나가서 한번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2년에 아마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굉장히 신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단장이나 저희 본부장들은 주로 자연과학이에요. 이과 이공대 분이고 인문학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 있는 거예요. 언제 제가 약간 충격 내지는 뭔가 굉장히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제가 9월 말에 연구재단에 갔는데 12월 초에 송년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되니까 인문학 단장은 어떤 식으로 인문학적으로 건배사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인문학에 대한 갈증과 호기심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인문학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이상한 컴플렉스 같은 것도 좀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용과 혁신에 와서도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인문학자는 마이너리티거든요. 포용과 혁신에서.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이 들어오실까? 저는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들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송 총장님이 정말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록 내지는 보완적인 걸로 간단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발표문을 받고 인상적인 게 인문학 위기는 사시 이전의 개념이나 담론이다. 이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인문학 위기는 담론이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문학 위기는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니다. 이제 이 말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말이 마르크스 자본론 3권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물의 현상과 본질이 직접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본질을 연구하는 건데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손 총장님 발표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인문학 위기는 현상의 측면을 넘어서 본질이 뭔가를 오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문학 위기가 현상과 본질이 불일치하는 것이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성합니다라는 게 인문학 위기 현상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중요하고 필요해. 근데 인문학은 위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문학에 안 보내거든요. 이 불일치, 모순.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이 인문학 전공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거. 이 모순과 역설이 도대체 뭘까? 이 문제를, 결국 인문학 위기에 대한 하나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공감대가 왜 있을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경제는 선진국이 됐고, 문화 강국이 됐는데, 국민들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거죠.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 삶에 대해서 뭔가 의미거나 뭔가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명의 전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이 실질적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대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문명의 전환이고 이런 측면에서 인문학 위기가 양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이제 AI 대전환인데요. 그걸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여기에 대한 정말 인문학적 성찰 없이 달리기만 할 건가. 호랑이 등을 탔는데 내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인문학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I는 지능은 있지만 의식과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한테 하나의 거울이에요. 도대체 인간성이라는 게 뭐고,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인공지능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진화할 거죠. 그러니까 미래 문명 조건이 달라진 거죠. 여기서 포스트 휴먼 휴머니티스, 포스트 휴먼 인문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 뭔가 인문학 다우려면 뭔가 좀 인문학 자체도 변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문학이 뭘 할 것인가를 오늘 저희 손 총장님 발표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5년 시대 과제가요, 국민 행복이에요. 여기 거기 자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자료 보면 시대규정, 한국의 시대규정 변천과 이재명 정부 출범 역사적 의미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48년에 정부 수립했고, 61년 박정희가 돌아서 산업화했고, 87년 체제에서 민주화했고, IMF 이후에 세계화했고, 2025년은 국민 행복이 우리 과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 시대적 과제. 근데 어떻게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AI 3대 강국이 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 강국 되면 우리가 궁극의 행복 시대가 열릴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양극화되고 굉장히 경쟁과 비교 속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결국 국가는 선진국이 되고 국민은 헬조선에 사는 모순. 이 모순을 극복하려면 정말 아까 송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문 강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복, 국민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은 전형적인 인문학 담론이거든요. 행복의 충분 조건은 물질적 풍요지만 필요 조건은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정신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두 개의 눈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외부를 보는 감각적 눈하고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 내면이 있거든요. 그게 의식이죠. 그러니까 외부를 향한,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바로 많이 그렇죠. 외부를 향한 눈만 키워서 우리가 외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은요, 황폐해져요. 이게 이 결과가 우리 저출생과 자살률 최고. 그게 헬조선의 불행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정말 우리 한국인한테 가장 필요한 과제고 이게 저는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결정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준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죠. 이게 빌둥이거든요. 이게 교양의 원래 뜻이거든요. 인간만 자기를 형성하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실존이죠. 본질은 정해졌다면 실존은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포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우리가 뭔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담론,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라 구원의 담론, 이 담론전 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과학이라기보다는 아까 손동영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형식주의처럼 과학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문화비평이었고 삶의 아트였죠. 그런데 이게 이런 고유한 기능이 상실한 게 인문학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송충영이 발표에서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제 전공이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스트 모던 해체예요. 모든 걸 다 해체는 거죠. 양파 까듯이 까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 지혜를 키우기보다는 전부 다 부시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천적 문제 해결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끼리만 하는 자폐증, 방언들을 해요. 무지막이 어려운 이론들만 얘기해요. 근데 실천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이게 거대 담론을 해체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이것에 내가 자기 모습, 내 인문학이 여기 늪에 빠진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인문학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고 이건 인문학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한국에요. 저는 제가 인문학 단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인문학자 거의 없어요. 인문학 위기 살리려고 회의 모아놓으면요. 국문학자는 국문학 얘기하고요. 영문학 영문학 얘기하고요. 역사학자 역사학자 얘기해요. 전공 인문학자만 있지 문사적 통섭하는 정말 삶의 비평하고 삶을 자체를 얘기하는 인문학자는 거의 없어요. 이게 대학의 분과학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국가는 인문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팔길이 원칙이죠.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저는 기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요, 사업자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돈 쓸 건가? 어떻게 하면 돈 따올 건가? 이거죠. 정말 학문이나 인문학, 특히 인문학은요, 돈이 버리거든요. 그 사업자로 만들어요. 이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독이 돼. 근데 진짜 한국 대의 위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조적 문제거든요. 디지털 문명잖아요. 대학이 문명을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거 없는 대학 대정 지원 사업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해요. 대학을요, 생존 경쟁에 내몰아요. 그리고 학문 생태계가 진화 안 해. 그냥 살아남으려고요. 뭔가 상품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 인문학이 삶의 인문학을 전하는 이거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인문학을 정말 일기를 하려면 삶의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인문학 르네상스 필요하거든요. 국가는 조건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지원 대상이 되면요. 주체가 안 돼요. 대상화돼요. 그러니까 손 총장님 마지막에 인문 강국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이건요. 인문총이든 뭐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정책까지 아마 양일모 선생님 경인사하면서도 이거 하셨을 거예요. 경인사 산하에 인문학 연구소 설치하자. 국가 차원의 뭐 과학위원회처럼 인문학 진흥회 설치하자.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문정책의 수건 사업인데요. 이재명 정부 공약집이 없어요. 정부는요, 인문학을 지원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생각. 국민 행복의 필요 조건이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인문 강국이 돼야 된다는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송 총장님이 그런 인식 전환에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포용혁신에서 인문예술분과위원회가 이 문제를 국정기획위원회 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초석이 되는 오늘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